행복한 가정 시친원을 모방하여 루신 1924년 쓰고 말고는 전적으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작품은 마치 태양의 빛과 같이 무한한 광원 속에서 용솟음 쳐 나오는 것이다. 부싯돌의 불씨처럼 새와 돌이 맞부딪혀야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술이다. 또 그런 작가라야 비로소 진정한 예술가이다. 그런데 나는 이게 뭐란 말인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는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전부터 그는 몇 푼의 원고료라도 벌어 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투구할 곳은 우선 행복월보사로 정했다. 왜냐하면 고료가 비교적 후한 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작품 내용은 반드시 범위라는 것이 있다. 그것에 맞지 않으면 채택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범위가 바로 정해져 있다면 오늘날의 청년들의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큰 문제는 아마도 그리 적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이 연애라든가 결혼 또는 가정 문제 등등. 그렇다. 그들의 대다수가 틀림없이 그런 일로 번민하고 또 토론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정에 대해서 써보자. 그러나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채택해주지 않을지도 몰라. 하필이면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쓸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만 그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책상 앞으로 내대걸음 걸어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녹색 괴선 원고지를 한 장 꺼내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러면서도 될 대로 되라는 듯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 한 줄을 썼다. 그의 펜은 곧 멈추었다. 그는 고개를 젖히고 두 눈을 크게 뜬 채 천장을 노려보며 이 행복한 가정으로 설정할 만한 장소를 배치한다. 그는 생각했다. 베이징은 어떨까? 안 돼. 전혀 활기가 없고 공기조차 죽어있어. 가령 이 가정의 주위에 높은 담을 쌓는다 하더라도 공기까지 막을 수 없겠지? 정말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장수나 저장은 매일같이 전쟁 준비에 바쁘고 푸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서川이나 광둥은 지금 한창 전쟁 중이다. 산둥이나 허난 지역은 거기도 인질로 잡혀갈 위험이 있어. 만일 한 사람이라도 잡혀간다면 그건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지. 상하이나 텐진의 조개는 집세가 비싸고 만약 외국으로 정한다면 웃음거리가 될 거야. 윈난이나 구이저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통이 너무 불편해. 그는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지만 좋은 곳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A라는 곳으로 가정해 놓고 다시 생각을 해보았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양 글자로 인명이나 지명을 표시하는 것은 독자의 흥미를 감소시킨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번 투구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떤 곳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후난도 전쟁 중이다. 달에는 여전히 집세가 비싸다. 차을, 지린, 헤이룽장은 마적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니 역시 안 되겠어. 그는 다시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지만 좋은 곳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 행복한 가정이 있는 곳을 A라고 가정하기로 했다. 어떻든 이 행복한 가정은 반드시 A라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가정에는 물론 남편과 아내, 즉 주인과 주부가 있고 자유결혼을 했다. 그들은 40여 조항의 결혼조약을 체결했는데 매우 상세하기 때문에 매우 평등하며 충분히 자유롭다. 더욱이 고등교육까지 받았기 때문에 우아하고 고상하다. 일본 유학생은 이미 먹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서양 유학생으로 가정하자. 주인은 언제나 양복을 입고 칼라는 늘 희고 깨끗하다. 주부는 앞머리를 항상 참새 둥우리처럼 보글보글하게 파마를 했다. 치아는 언제나 희고 깨끗하다. 그러나 의복만은 중국 복장으로 하자.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돼요. 25건입니다. 그는 창밖에서 남자의 소리가 들려와 자기도 모르게 뒤돌아보았다. 창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지만 햇빛이 눈부시게 밝게 비쳐 눈이 어지러웠다. 이어서 조그만 나무 조각을 땅에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상관할 일이 아니로군.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생각했다. 25건은 뭐지? 그들은 우아하고 고상하며 꽤 문예를 사랑한다. 그러나 모두가 어려서부터 행복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러시아의 소설은 좋아하지 않는다. 러시아 소설은 하등 계급의 사람들을 묘사한 것이 많아서 사실 이런 가정과는 맞지 않는다. 25건이라니?
관여할 것 없어.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책을 볼까? 바이런의 시? 키츠? 안 돼. 모두 적당치 않아. 있다. 그들은 모두 이상적인 남편을 즐겨 읽는다. 내가 비록 그 책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대학 교수까지 그토록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 역시 애독할 것이 틀림없어. 당신이 읽으면 나도 읽는다. 그들은 한 사람이 한 권씩, 이 가정에는 같은 책이 2권 있다. 그는 뱃속이 좀 비어있음을 느끼자 펜을 놓고 2손으로 머리를 떠받쳤다. 마치 자기의 머리를 2개의 기둥 사이에 걸쳐놓은 지구이와 같이 했다. 그들 2사람은 지금 식사 중이다. 그는 생각했다. 탁자 위에는 새하얀 식탁보가 덮여 있다. 요리사가 요리를 가져온다. 중국 요리다. 25건이 뭐지? 상관없어. 무엇 때문에 중국 요리로 하지? 서양 사람들이 말하기를 중국 요리는 가장 진보된 것이라 맛도 좋고 가장 위생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들은 중국 요리를 택한 것이다. 첫 번째 집사가 들어왔다. 그런데 첫 번째 요리는 무엇으로 할까? 장작이. 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왼쪽 어깨너머로 자기 집의 주부가 서 있었다. 2개의 어두운 눈이 그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다. 뭐야? 그는 그녀가 들어와서 장작에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되자 약간 화가 났다. 장작 말이에요. 다 뗐어요. 그래서 오늘 좀 사려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건에 24전 하던 것이 오늘은 26전을 내라고 하네요. 그러나 나는 25전만 주려고 하는데 어때요? 좋아, 25전에 해. 저울 건수도 부족해요. 그는 틀림없이 24건 반이라지만 저는 23건 반으로 계산하려고 해요. 어때요? 좋아. 그럼 23건 반이야. 그러면 5호는 25, 3호는 15. 5호는 25, 3호는 15.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잠시 멈칫했다가 갑자기 펜을 들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한 줄 써놓은 푸른 괴선 원고지 위에 대충 계산하더니 얼마 후에야 고개를 들고 말했다. 58전이군.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8, 9전쯤 모자라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2, 30개도 안 되는 동전을 있는 대로 모두 꺼내어 그녀의 펼친 손바닥 위에 놓고 그녀가 방을 나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머리를 책상 쪽으로 돌렸다. 그러나 그는 머릿속이 자꾸 마구 부풀어 오르고 있음을 느꼈다. 마치 차곡차곡 쌓아 올린 장작으로 꽉 차 있는 것 같고 뇌피질에는 아직도 5는 25 따위의 수많은 아라비아 숫자가 어지럽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또 있는 힘을 다해 크게 내쉬었다. 마치 이 같은 행동을 빌려 머릿속에 있는 장작이며 5는 25 등 아라비아 숫자를 쫓아버리기라도 하려는 것 같았다. 과연 숨을 크게 내쉰 후로는 마음이 적지 않게 가벼워졌다. 그래서 어렴풋한 생각을 다시 되돌리기 시작했다. 어떤 요리로 할까? 요리는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 등심튀김이라든가 새우나 해삼 요리는 사실상 너무 평범하다. 그들이 먹는 음식은 아무래도 용어투로 해야겠다. 그렇지만 용어투는 또 뭔가? 어떤 사람은 뱀과 고양이 고기로 만든 것으로 광둥에서는 귀중한 요리이기 때문에 큰 연회가 아니면 먹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장수의 요리점 식단에서 이 메뉴를 본 적이 있다. 장수 사람들은 뱀이나 고양이를 먹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도 누군가가 말했듯이 개구리와 뱀장어를 말하는 것일 게다. 지금 이 남편과 아내를 어느 지방 사람으로 가정해야 할까? 아무래도 상관없다. 요컨대 어느 지방 사람을 막론하고 뱀과 고양이 혹은 개구리와 뱀장어 요리를 먹는다고 해도 행복한 가정에 결코 손상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첫 번째 요리는 반드시 용어투로 하는 것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일단 용어투 요리가 식탁 가운데 놓이면 그들 2사람은 동시에 젓가락을 들어 그릇 언저리를 가리키며 웃는 얼굴로 서로 마주본다. 여보, 드세요. 당신 먼저 들어요, 여보.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예요. 그들은 동시에 젓가락을 뻗어 뱀고기를 한 점 들어올린다. 아니야, 뱀고기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역시 뱀장어가 낫겠어. 그렇다면 이 용어투는 개구리와 뱀장어로 만든 것이 된다. 그들은 동시에 뱀장어를 한 점 집는다. 크기도 같다. 5호는 25, 3호는 아무래도 좋다. 동시에 입속으로 넣는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 싶어 자제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뒤가 매우 시끄럽고 누군가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꾹 참고 시끄러운 속에서 생각을 이어갔다.
이건 좀 낯간지러운 것 같은데 어디 이런 가정이 있으려고? 아니, 내 생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었을까? 이런 좋은 제목으로는 완성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유학생으로 설정해야 하나? 국내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좋아. 그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으며 고상하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남자는 문학가고 여자도 역시 문학가이든가 혹은 문학 숭배자다. 아니면 여자는 시인이다. 남자는 시인 숭배자고 여성 존중자다. 아니면 그는 마침내 참을 수가 없어서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의 등 뒤 책장 옆에는 이미 배추 더미가 쌓여 있었다. 하단의 세 포기, 가운데 두 포기, 상단의 한 포기가 그를 향해 커다란 A자 모양으로 쌓아 올려져 있었다. 아이고, 그는 놀라 탄식했다. 동시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으며 척추에 수없이 많은 바늘이 콕콕 박히는 듯했다. 후,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먼저 등의 바늘을 뽑아내고 다시 생각을 계속했다. 행복한 가정은 집이 넓어야 한다. 창고가 있어서 배추 같은 것들은 모두 거기에 넣어둔다. 주인의 서재도 별도로 하나 있어서 벽면은 모두 서가로 꾸며지고 그 옆에는 물론 배추 포기 같은 것은 결코 없다. 서가는 중국책과 외국책으로 꽉 차 있고 이상적인 남편도 물론 있다. 두근이 함께 있다. 침실도 따로 있다. 황동 침대이거나 혹은 약간 금소한 것으로 제1감옥 공장의 너름나무 침대도 좋다. 침대 밑은 매우 깨끗해서 그는 당장 자기의 침대 밑을 헐긴 내려다 보았다. 장작은 이미 다 써버렸고 오직 한 가닥 새끼줄만 죽은 뱀처럼 늘어져 있었다. 23금 반, 그는 장작이 시냇물이 끊임없이 흐르듯 침대 밑으로 들어오고 또 머릿속에 장작이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 들자 황급히 일어나 문 쪽으로 가서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러나 두 손이 막 문에 닿는 순간 너무 행동이 거친 것 같아 손을 멈추고는 먼지가 가득 쌓인 커튼만을 내려놓았다. 그는 한편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쇄국 정책의 서두름도 없고 또한 문호 개방의 불안도 없는 중용의 길에 합치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인의 서재는 항상 문이 닫혀 있다. 그는 돌아와 의자에 앉아 생각했다. 무슨 일이 있어 상의하고 싶을 때는 우선 문을 놓고 한 후에 허락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들어간다. 이런 방법이 사실 옳은 거야? 만약 지금 주인이 자기 서재에 있는데 주부가 문학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러 온다면 먼저 문을 놓고 한다. 그래야만 안심할 수 있다. 그녀는 결코 배추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와요, 여보. 그러나 주인이 문학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그녀가 밖에서 언제 가지고 쾅쾅 문을 두드리도록 내버려 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혹 이상적인 남편에는 모두 적혀 있을지 모르겠다. 그것은 아마 틀림없이 좋은 소설일 거야. 나도 웅거려가 들어오면 꼭 한 권 사서 읽어야지. 찰싹 그의 허리뼈가 고추 섰다. 그의 경험에 의하면 이 찰싹하는 소리는 아내의 손바닥이 3살짜리 딸의 머리를 때리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행복한 가정. 그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허리를 곧바로 세운 채 생각했다. 아이를 늦게 낳으려면 아예 늦게 낳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는 것이 나아. 두 사람이 깨끗하게 사는 것이 어쩌면 호텔에서 사는 것이 나을 거야. 모든 것을 전부 그들에게 맡기고 혼자서 깨끗하게. 그는 울음소리가 커지자 일어나서 커튼을 젖히며 생각했다. 마르크스는 어린애들 울음소리 속에서도 자본론을 쓸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위인인 것이다. 바깥방으로 걸어나가 창문을 여니 석유 냄새가 확 끼쳐왔다. 어린이는 문의 오른쪽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은 땅바닥을 향해 있다가 그를 보자 아앙 하고 소리쳐 울었다. 자,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라, 울지 마. 우리 착한 아가. 그는 허리를 굽혀 어린애를 끌어안았다. 그가 아이를 안고 몸을 돌리는데 문 왼쪽에 서 있는 아내가 보였다. 역시 허리를 고추 세우고 있었는데 두 손을 허리에 얹고 화가 나 있는 것이 마치 체조라도 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너까지 나를 못 살게 구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만 하다니. 등장까지 뒤집어 엎었으니 밤에 뭘로 불을 켤 거야?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라, 울지 마. 그는 아내의 떨리는 소리를 뒤로 하고 어린애를 안고 방으로 돌아와서는 어린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우리 착한 아기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아이를 내려놓고 의자를 끌어다가 앉아서 어린애를 두 무릎 사이에 세우고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울면 안 돼. 착한 아기지.
아빠가 고양이 세수하는 것을 보여줄게. 그는 목을 길게 빼고 동시에 혀를 내밀어 멀리서 손바닥을 핥는 흉내를 2번 낸 뒤 곧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을 동그랗게 쓰다듬는 흉내를 내보였다. 야옹. 그러자 아기는 웃기 시작했다. 그래 야옹. 그는 계속해서 몇 차례 얼굴을 동그랗게 쓰다듬어 보인 후 손을 멈추었다. 어린애는 여전히 웃으면서 눈물을 머금은 채 그를 보았다. 그는 문득 어린애의 귀엽고 천진스러운 얼굴에서 5년 전 제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새빨간 입술은 더욱 닮았다. 다만 윤곽이 작을 뿐이다. 그때도 역시 매우 청명한 가을이었다. 그녀는 그가 모든 장애를 무릅쓰고 그녀를 위해 희생하겠다고 결심을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지금 이 아이처럼 눈에 눈물을 머금고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망연히 앉은 채 무엇인가 취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귀여운 입술 하고 그는 생각했다. 갑자기 커튼이 젖혀지고 장작이 운반되어 왔다. 그가 불현듯 놀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린애는 아직도 눈물을 머금은 채 빨간 입술을 벌리고 그를 보고 있었다. 입술. 옆을 헐깃 보니 장작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마 장래에도 5는 25, 9구는 81이겠지? 게다가 두 눈도 어둡고 처량해질 테고. 그는 생각하더니 곧장 제목 한 줄과 한바탕 계산이 쓰여진 푸른 괴선 원고지를 난폭하게 잡아 몇 번이나 구겼다가 다시 펴서 그것으로 어린애의 눈물과 콧물을 닦아주었다. 착하지, 나가서 놀아라. 그는 아이를 밀쳐내며 말했다. 그리고는 종이 뭉치를 힘껏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그는 즉각 아이에게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어 다시 고개를 돌려 애가 혼자 쓸쓸히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귓속에는 나무 조각 소리가 들렸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어 보려고 곧 고개를 돌려 눈을 감고 잡념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앉았다. 그의 눈앞에 주황색 꽃심이 있는 한 송이 원판형의 검은 꽃이 왼쪽 눈의 왼쪽 구석에서 오른쪽으로 떠돌아가다가 사라졌다. 이어서 암녹색 꽃심이 있는 담녹색 꽃이 그리고 6포기의 배추더미가 하나의 커다란 A자 모양으로 그를 향해 우뚝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